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107 특수임무단의 연병장에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도열에 있는 병사들의 표정은 그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검은 베레모를 쓴 수백 명의 정예 요원들은 마치 거대한 강철 벽과도 같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살인 병기라는 자부심과 오만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이곳은 약자가 발을 들일 수 없는 공간이었으며 오직 실력만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철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생의 정글과도 같은 곳이었다. 오늘 새로 부임하는 지휘관을 맞이하기 위해 모인 이들의 침묵 속에는 기대감보다는 노골적인 반감과 의구심이 짙게 깔려 있어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연병장 단상 아래 가장 앞줄에 서 있는 박철민 상사는 굵은 목과 터질 듯한 근육을 가진 거구의 사내로 그의 눈매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사나웠다. 그는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작전 현장을 누비며 온몸에 흉터를 새겨온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고 부대 내에서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박 상사는 입술을 비틀며 옆에 있는 동료에게 눈짓을 보냈고 그 눈빛에는 새로 올 지휘관에 대한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현장 경험이 전무한 젊은 장교가 그것도 여자가 자신들의 머리 위에 앉는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으며 이는 자신들이 흘린 피와 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다. 검은색 지휘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 입구로 들어서자 도열에 있던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고 엔진 소리가 멈추자 사방은 다시금 죽은 듯한 고요함에 휩싸였다. 운전병이 문을 열자 군화가 지면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깡마른 체구의 한 여성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티끌 하나 없이 다림질된 정복을 입고 있었으며 어깨 위에는 소령 계급장이 차가운 겨울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다. 강서윤 소령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는 수백 개의 적대적인 눈동자를 마주했고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강서윤 소령이 단상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박철민 상사는 그녀의 가냘픈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고 혀를 차는 소리가 주변 병사들에게 들릴 정도로 컸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절도가 있었지만 박 상사의 눈에는 그저 흉내내기에 불과한 풋내기의 몸짓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저런 여자가 전장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을 견딜 수 있을 리 없다고 확신했고 그녀가 이곳에 온 것은 고위층의 입김이 작용한 낙하산 인사일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박 상사의 주먹은 분노로 인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는 이 굴욕적인 상황을 그대로 넘길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단상 위에 오른 강서윤 소령은 마이크 앞에 섰고 잠시 침묵을 지키며 연병장을 가득 메운 병사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심연처럼 어두웠고 그 안에는 누구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어 취임사를 시작하려던 찰나 정적을 깨고 박철민 상사의 거친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대열을 이탈하지 않은 채 고개만 삐딱하게 들고 단상을 노려보며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박 상사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모든 병사들의 귀에 명확하게 꽂혔다. 젠장 위에서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계집애를 우리한테 보낸 거야. 전쟁놀이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말이야. 박철민 상사의 도발적인 발언에 주변 병사들은 숨을 죽였고 몇몇은 당황한 기색으로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이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었고 군법 회의에 회부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박 상사는 멈추지 않고 더욱 수위를 높였다. 그는 강서윤 소령과 눈이 마주치자 비릿한 조소를 흘리며 입모양으로 똑똑히 말했다. 야, 너 같은 건 여기 필요 없어. 첩자 노릇이나 하려고 온 주제에 어디서 지휘관 행세야. 그 순간 연병장의 공기는 마치 액체 질소를 들이부은 것처럼 차갑게 얼어붙었고 모든 병사들의 시선은 단상 위에 강서윤 소령에게 고정되었다.
박 상사가 내뱉은 첩자라는 단어는 단순한 욕설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는데 최근 사령부 내에서 돌고 있는 내부 감찰과 숙청에 대한 소문을 자극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병사들은 신임 소령이 얼굴을 붉히며 당황하거나 분노를 터뜨리며 길길이 날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강서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다. 강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고 단상 계단을 하나씩 밟으며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또각또각 울릴 때마다 병사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일직선으로 박철민 상사를 향해 걸어갔고 그녀가 다가올수록 박 상사의 주변 공간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로워졌다. 박 상사는 다가오는 그녀를 보며 턱을 치켜들고 당당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강서윤이 박철민 상사의 코앞에 멈춰 섰을 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도 되지 않았고 키 차이로 인해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 보아야 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위압감을 느끼는 쪽은 거구의 박 상사였다. 강서윤의 눈빛은 인간의 감정이 거세된 듯한 무기질적인 것이었고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박 상사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박 상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목소리의 톤은 지극히 평온했으나 그 안에 담긴 힘은 거대한 바위처럼 무거웠다. 지금 그 말 내 귀에 똑똑히 들리도록 다시 한번 말해보게 상사. 강서윤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모욕감도 없었고 오직 사실을 확인하려는 건조한 사무적인 태도만이 존재했다. 박철민 상사는 그녀의 예상 밖 반응에 잠시 주춤했지만 수많은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자존심이 발동했다.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대답했다. 못 들으셨습니까? 소령님은 사령부에서 우리를 감시하라고 보낸 프락치, 즉 빌어먹을 간첩 새끼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박 상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변의 병사들은 경악하며 숨을 멈췄고 연병장은 터지기 직전의 폭탄과도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강서윤은 여전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박 상사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흥미로운 보고서를 읽는 듯한 태도로 박 상사의 명찰을 확인했다. 그녀의 시선이 박 상사의 이름에 머무는 순간 박 상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자신의 목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박철민 상사, 707 특임단, 이중대 선임 부사관. 복무 기록 15년 6개월. 강서윤은 그의 신상을 마치 컴퓨터 데이터를 읊듯이 정확하게 읊조렸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꿰뚫어 보며 말을 이었다. 자네의 그 용기 전장에서도 변함없기를 바란다. 하지만 기억해라. 전장에서는 혀를 잘못 놀리는 순간 적보다 먼저 아군의 총알이 내 머리통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의 말은 경고라기보다는 예언에 가까웠고 그 서늘함은 박 상사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강서윤은 더 이상 박 상사를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듯이 몸을 돌려 다시 단상으로 향하지 않고 병사들의 대열 사이를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병사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치며 지나갔는데 그녀의 시선을 받은 병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고 시선을 피하게 되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중압감이 남았고 병사들은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 여자는 평범한 장교가 아니며 그녀가 가져온 것은 단순한 명령서가 아니라 피냄새나는 폭풍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연병장을 한 바퀴 돈 강서윤은 다시 박철민 상사의 앞에 섰고 이번에는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내일 아침 600시 전술 토의실. 자네가 자랑하는 그 실력으로 나를 납득시켜봐라. 만약 실패한다면 자네는 내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군복을 벗게 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같았고 박상사는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느꼈다. 강서윤은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휘 통제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해산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강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박철민 상사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그것은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다. 방금 전 마주했던 그녀의 눈빛에서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어떤 적보다도 더 위험하고 잔혹한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다. 찬바람이 다시 한번 연병장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병사들의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생존을 건 전쟁의 서막이었다. 지휘 통제실에 들어선 강서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얇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박철민 상사를 포함한 부대원 전원의 신상 명세서와 비공개 작전 기록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서류를 던져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중얼거렸다. 환영식 치고는 꽤나 요란하군. 하지만 나쁘지 않아.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니까. 그녀의 눈동자는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강서윤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고 그 사진 속에는 피 묻은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동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지나갔고 그녀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슬픔으로 일그러졌다가 다시 차갑게 굳어졌다. 기다려. 놈들의 목을 가져가기 전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 그녀는 사진을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넣고 잠갔다. 이제 시작이었다. 707 특임단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첫 번째 장기말이 될 것이며 박철민 상사는 그 성능을 시험할 첫 번째 테스트 대상이었다. 그날 밤 막사 내부는 박철민 상사와 강서윤 소령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누구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는 못했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내일부터 닥쳐올 시련을 예감하고 있었고 침묵 속에서 각자의 장비를 손질하며 긴장된 밤을 보냈다. 박 상사는 자신의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강서윤의 마지막 말을 되새김질하고 있었다. 스스로 군복을 벗게 될 것이다. 그는 이를 갈며 다짐했다. 내일 전술 토의에서 보란 듯이 그녀를 짓밟아주고 그녀가 꼬리를 말고 도망치게 만들 것이라고.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른 아침에 707 특수임무단 전술 토의실은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무겁고 습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은 실내에 떠다니는 담배 연기와 먼지를 비추며 몽환적이면서도 불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전술 테이블 주변에는 박철민 상사를 중심으로 한 부사관들이 삐딱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신임 지휘관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반항심이 역력했다. 그들은 일부러 군무를 벗어 아무렇게나 던져놓거나 군화발을 의자 위에 올려놓는 등 군기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무언의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새로 부임한 강서윤 소령의 권위를 초장부터 짓밟아 놓겠다는 조직적인 따돌림이자 명백한 도발 행위였다. 오전 600시 정각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강서윤 소령이 전술 토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복장은 어제와 달리 실전적인 전술복 차림이었으며 허리춤에는 권총 홀스터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앉아있던 부사관들 중 누구 하나 일어나 경례를 하거나 자세를 고치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서로 잡담을 나누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고 박철민 상사는 입에 문 이쑤시개를 씹으며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했다. 하지만 강서윤은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곧장 전면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가 노트북을 연결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서윤의 침묵이 길어지자 오히려 불안함을 느낀 쪽은 박철민 상사와 그 추종자들이었다. 그녀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 맞받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반응은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차분했기 때문이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고 복잡한 건물 설계도와 인질 구출 작전 시나리오가 띄워지자 강서윤은 그제야 뒤를 돌아 부사관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건조했고 감정이 배제된 목소리가 조용한 신뢰를 울렸다. 지금부터 가상의 테러 상황에 대한 진압 브리핑을 시작한다. 작전명은 섀도우 헌트. 박철민 상사 자네가 먼저 브리핑을 주도해 보도록. 그녀의 지시는 간결했고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박철민 상사는 귀찮다는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레이저 포인터를 집어들고 스크린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이까짓 이론적인 상황극 따위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일부러 전문 용어를 남발하고 복잡한 진입 경로를 설명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과시하려 애썼다. 현재 타깃 건물은 3층 구조의 폐공장으로 다수의 적이 인지를 2층 중앙 통제실에 억류 중입니다. 알파팀은 옥상에서 레펠로 진입하여 창문을 통해 타격하고 브라보팀은 정문을 폭파하여 양동 작전을 펼칩니다. 적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신속하게 인지를 확보하고 퇴출하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박 상사의 설명은 교범에 나오는 전형적인 방식이었고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동료 부사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작전이 완벽하다고 동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박 상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강서윤을 바라보며 네가 과연 이 작전에서 흠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듯한 도발적인 눈빛을 보냈다. 그는 강서윤이 실전 경험이 부족한 책상 물림 장교일 뿐이니 자신의 화려한 말발과 겉보기에 그럴듯한 작전에 압도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강서윤은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미세한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자네가 제안하는 최선의 작전인가? 강서윤의 질문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박 상사의 자존심을 찔렀다. 박 상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707 특임단이 지난 10년 동안 써먹어온 가장 확실한 전술입니다. 현장 경험도 없으신 분이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고 주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하지만 강서윤은 동요하지 않고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가 스크린의 특정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녀의 손끝이 가리킨 곳은 2층 중앙 통제실의 환기구와 건물의 구조적 특징이 만나는 지점이었다. 자네의 작전대로라면 알파팀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순간 인질들은 전원 사망한다. 강서윤의 단언에 박 상사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사망이라니요. 섬광탄을 투척하고 진입하는데 적들이 대응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강서윤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이 건물은 1980년대에 지어진 화학 공장이다. 자네가 간과한 것은 통제실 내부의 압력 차이야. 옥상에서 진입하기 위해 창문을 깨는 순간 외부의 공기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내부에 설치된 부비 트랩의 압력 센서가 작동하게 되어 있다. 또한 자네가 제안한 정문 폭파는 건물의 노후화된 지지 기반을 무너뜨려 아군까지 매몰시킬 위험이 90% 이상이다. 강서윤의 설명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부사관들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전술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건축학적 구조와 폭발물의 물리적 특성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를 빼앗아 들고 스크린 위에 새로운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진입로는 옥상이나 정문이 아니라 지하 배수로를 통한 침투여야 한다. 이곳은 과거 냉각수가 흐르던 곳이라
소음을 최소화하며 적의 후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또한 저격팀은 300m 밖의 급수탑이 아니라 1.5km 떨어진 송전탑 위에서 대기해야 한다. 그래야만 유리창의 빛 반사를 피해서 내부의 적을 식별할 수 있다. 박철민 상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반박하려 했지만 강서윤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그녀가 제시하는 수치와 데이터는 너무나 정확해서 마치 그녀가 이 건물을 직접 설계했거나 이미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네는 적의 심리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 이들은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고도의 훈련을 받은 용병들이다. 정문에서 폭발음이 들리면 그들은 당황하는 게 아니라 즉시 인지를 사살하고 도주 경로를 확보할 것이다. 자네의 그 낡은 방식은 아마추어들에게나 통하는 것이다. 강서윤의 말은 박 상사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을 넘어 그의 전문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봐요, 소령님 말이면 다인 줄 아십니까? 박철민 상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전장은 계산기 두드려서 답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땀 냄새 한 번 안 맡아본 사람이 어디서 훈계질입니까? 종이 위에서 작전 짜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실제 상황에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딴 복잡한 이론이 통할 것 같습니까? 박 상사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강서윤에게 대들었다. 주변의 부사관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하며 박 상사의 편을 드는 분위기였다. 강서윤은 박 상사의 격렬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아주 차분하게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늘한 살기가 피어올랐고 그 기운에 눌려 웅성거리던 소리는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그렇다면 증명해보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토의실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자네 말이 맞다면 실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내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면 될 일 아닌가. 강서윤은 천천히 박 상사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입으로만 떠드는 건 질색이라서 말이지. 박철민 상사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강서윤을 노려보았다. 지금 저랑 해보자는 겁니까? 좋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지요. 어디서 하겠습니까? 사격장 아니면 구보. 그는 자신이 어떤 종목을 선택하든 이 여자를 압도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강서윤의 입에서 나온 제안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CQB 훈련장, 인질 구출 시나리오. 자네는 자네가 신뢰하는 팀원들을 모두 데리고 들어와도 좋아. 나는 단독으로 진입한다. 실탄 대신 시뮬레이션 탄을 사용하되 교전 수칙은 무제한이다. 그 말을 들은 모든 부사관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CQB, 즉 근접 전투는 팀워크와 화력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전장이다. 아무리 뛰어난 요원이라도 혼자서 완벽하게 무장한 팀을 상대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박철민 상사의 팀은 707 특임단 내에서도 최강의 호흡을 자랑하는 베테랑들이었다. 이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박 상사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소령님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혼자서 우리 팀을 상대하겠다고요. 다치셔도 저는 책임 못 집니다. 강서윤은 그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라. 다치는 건 자네들이 될 테니까. 조건은 하나다. 만약 내가 진다면 나는 즉시 전역 지원서를 내고 이 부대를 떠나겠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이긴다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 상사와 그 뒤에 서 있는 부사관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때는 너희들의 그 썩어 빠진 정신머리를 내가 시키는 대로 뜯어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명령에 토 하나 달지 않고 복종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박철민 상사는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눈엣가시 같은
지휘관을 합법적으로,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쫓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 내기 받아들이죠. 대신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깁니다. 보는 눈이 많으니까요. 그는 뒤에 있는 동료들에게 눈짓을 했고 그들은 킬킬거리며 승리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듯했다.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지금 제 발로 호랑이 굴이 아니라 악마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챙겼다. 30분 뒤 제3훈련장에서 보도록 하지. 장비 챙겨라. 그녀는 짧게 명령하고 토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토의실 안은 폭발적인 웃음과 조롱으로 가득 찼다.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혼자서 우리를 잡겠다고 오늘 아주 본때를 보여줘서 질질 짜게 만들어주자고. 박철민 상사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전의를 불태웠다. 그는 오늘이야말로 저 오만한 낙하산 장교에게 진짜 군인의 맛을 그리고 지옥의 맛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토의실을 나선 강서윤의 표정은 그들과 대조적으로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살인적인 전술이 시뮬레이션되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박철민 상사와 그 부하들은 훈련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표적 데이터로 변환되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캡슐 형태의 각성제를 꺼내 삼켰다. 과거 비밀부대 시절 감정을 지우고 살상 기계가 되기 위해 복용했던 것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사냥꾼의 본능이 그녀의 혈관 속에서 꿈틀거리며 깨어나고 있었다. 제3훈련장으로 향하는 길, 707 특임단의 다른 병사들도 이 엄청난 내기 소식을 듣고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다. 소문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고 훈련장 주변의 관람석은 구경꾼들로 가득 찼다. 대부분은 박철민 상사의 압승을 예상하며 내기를 걸고 있었지만 일부 예리한 병사들은 강서윤 소령에 기이할 정도로 침착한 태도에서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곧 쏟아질 비처럼 피할 수 없는 폭력의 폭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훈련장 입구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지막 경고의 눈빛을 교환했다. 박철민 상사는 완전 무장한 상태로 팀원들과 함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서 있었고 강서윤은 가벼운 전술 조끼와 권총 한 자루 그리고 단검 하나만을 착용한 단출한 차림이었다. 장비의 차이만 봐도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서윤이 고글을 착용하고 마우스피스를 무는 순간 그녀 주변의 공기 흐름이 바뀌었다. 그것은 인간의 기척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가 형상화된 듯한 섬뜩한 존재감이었다. 이제 말은 끝났다. 오직 행동과 결과만이 남았을 뿐이다. 제3훈련장이라 불리는 대테러 시가전 훈련장은 거대한 회색 콘크리트 괴물처럼 연병장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폐허가 된 도심의 빌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곳은 깨진 유리창과 녹슨 철근이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본능적인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 훈련장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감정 없는 눈동자처럼 도전자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훈련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 본능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무대였으며 오늘은 707 특임단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잔혹한 내기가 펼쳐질 처형장이기도 했다. 하늘에는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와 훈련장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훈련 통제실의 대형 모니터 앞에는 707 특임단장인 최대령을 비롯한 주요 장교들과 비번인 병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수십 개의 분할 화면은 훈련장 내부의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고 화면 속의 적막함은 통제실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렀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박철민 상사의 승리를 점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일부는 강서윤 소령의 알 수 없는 자신감에 불안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최대령은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는 강서윤의 인사 기록 카드에 적혀 있던 특이 사항들을 떠올리며 이 무모한 대결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고 있었다. 훈련장 입구인 진입 포인트 A에는 박철민 상사와 그의 팀원 5명이 완전 무장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최신형 방탄조끼와 헬멧, 그리고 시뮬레이션 탄이 장전된 MP5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여유로운 농담을 주고받았다. 박 상사는 팀원들에게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보이며 승리를 확신했고 이 훈련이 끝나면 회식 메뉴로 무엇을 먹을지 이야기하며 긴장을 풀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번 대결은 긴박한 전투라기보다는 건방진 신임 장교에게 군대의 쓴맛을 보여주는 일종의 군기 교육 시간이나 다름없었으며 그들의 눈에는 강서윤이 이미 독 안에 든 쥐처럼 보였다. 반대편 입구인 진입 포인트 B에선 강서윤 소령의 모습은 박 상사 팀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그녀는 무거운 방탄조끼 대신 움직임이 편한 검은색 전술 조끼만을 착용했고 주무기인 소총도 없이 권총 한 자루와 허벅지에 묶인 대검진만이 그녀의 무장 전부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며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 박동수를 의식적으로 늦추며 감각을 극도로 예민하게 조율하고 있었고 머릿속으로는 건물의 구조를 3차원 영상으로 그려내며 사냥의 경로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양측 준비 완료. 제한 시간 30분. 작전 개시 스피커를 통해 통제실의 알림 방송이 훈련장에 울려 퍼지자마자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박철민 상사는 즉시 수신호를 보내며 팀원들과 함께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1조 전방 확보 2조 후방 경계 신속하게 2층으로 이동한다. 발견 즉시 사살하라. 그들의 움직임은 교과서처럼 완벽했고 군화 발소리는 절도 있게 울렸다. 그들은 섬광탄을 투척하며 1층 로비의 어둠을 걷어냈고 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신속하게 각 방을 수색하며 위협 요소를 제거해 나갔다. 그들의 작전은 화력과 숫자의 우위를 앞세운 전공법이었다. 하지만 강서윤 소령은 정문으로 진입하지 않았다. 사이렌이 울리는 순간 그녀는 건물 외벽의 배수 파이프를 타고 순식간에 2층 창문으로 도약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중력을 거스르는 듯 가벼웠고 유리를 깨지 않고 창틀의 틈새를 이용해 소리 없이 내부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녀는 바닥에 착지하자마자 몸을 낮추고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으며 마치 유령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이동했다. 통제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군인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훈련된 암살자의 은밀하고 치명적인 침투 방식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건물 내부 2층 복도에 진입한 박철민 상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너무 조용했다. 예상대로라면 강서윤이 어디선가 매복하고 있거나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려야 했다. 하지만 건물 안은 쥐새끼 한 마리 없는 것처럼 적막강산이었고 오직 자신들의 거친 숨소리와 무전기 잡음만이 들릴 뿐이었다. 김중사 열감지기 확인해 타깃 위치 파악되나 박 상사의 다급한 질문에 김중사는 고개를 저으며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지되지 않습니다. 건물 내에 생체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증발한 것 같습니다. 박 상사의 등줄기에 차가운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그 시각 강서윤은 3층의 전력 제어실 앞에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배전반을 열고 주저없이 메인 전원 케이블을 절단해 버렸다. 파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훈련장 내부의 모든 조명이 일시에 꺼지며 건물은 완벽한 암흑 속으로 잠겨버렸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박철민 상사와 팀원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야간 투시경 NVG를 착용했다. 녹색 형광빛으로 보이는 시야는 제한적이었고 어둠이 주는 공포감은 그들의 심리를 서서히 옥죄어 오기 시작했다. 이것은 강서윤이 의도한 바였다. 그녀는 그들을 익숙한 빛의 세계에서 끌어내려 자신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계로 초대한 것이다. 통제실의 모니터 화면들도 적외선 모드로 전환되었다. 흑백으로 변한 화면 속에서 박철민 상사의 팀원들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경계 태세를 취하며 조금씩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반면 강서윤은 어둠 속을 물 만난 고기처럼 자유롭게 누비고 있었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조차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청각과 직감만으로 장애물을 피해 다니며 박상사 팀의 머리 위쪽인 환기 통로를 통해 이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위치 선정은 기가 막힐 정도로 정교해서 박상사 팀이 시선을 돌리는 사각지대에 항상 머물러 있었다. 최대령은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저건 사냥이다. 박철민 상사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다. 흩어지지 마라 2인 1조로 움직여 놈은 어차피 여자 하나다. 겁먹지 말고 구석구석 뒤져서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훈련 시작 전의 여유를 잃고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할 수 없었다. 팀원들은 지시대로 흩어져 수색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어둠 속 어디선가 자신들을 노려보는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훈련 교관의 시선이 아니라 포식자가 먹잇감을 노리는 살기 어린 시선이었다. 강서윤은 환기구 덮개를 소리 없이 열고 천장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바로 아래에는 박상사의 팀원 중 한 명인 최하사가 떨리는 총구를 앞뒤로 겨누며 지나가고 있었다. 강서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탄피 하나를 꺼내 멀리 떨어진 복도 구석으로 던졌다. 챙그랑 금속성이 정막을 깨자 최하사는 화들짝 놀라며 그쪽으로 총구를 돌리고 사격을 가했다. 타탕타타탕 시뮬레이션 탄이 벽에 부딪혀 터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미끼를 문 것이다. 총소리가 나자 다른 팀원들도 무전을 통해 다급하게 외쳤다. 최하사, 무슨 일이야 접촉했나? 최하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전기에 대답했다. 뭔가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자신의 공포가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었다. 강서윤은 이미 천장에서 내려와 최하사의 등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단검 훈련용 고무칼을 역수로 쥐고 천천히 그의 목을 향해 가져갔다. 최하사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려는 찰나 강서윤의 손이 그의 입을 막음과 동시에 칼날이 목을 그었다. 최하사의 전투 조끼에 부착된 센서가 붉은 빛을 내며 사망 판정 신호음을 길게 울렸다. 삐 소리와 함께 최하사는 허탈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언제 어떻게 당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강서윤은 그가 쓰러지기도 전에 이미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 뒤였다. 박철민 상사의 무전기 너머로 최하사의 비명 대신 기계적인 사망 신호음만이 들려왔다. 최하사 응답해 젠장. 무슨 상황이야? 박 상사의 고함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이제 남은 인원은 5명. 공포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팀원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평소에 냉철한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강서윤은 어둠 속에서 그들의 혼란을 즐기며 다음 타깃을 물색했다. 그녀는 단순히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오만한 병사들에게 뼈저린 공포를 심어주어 다시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의 시작이었다. 박철민 상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둠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지만 그가 겨눈 곳에는 허무한 공기만이 있을 뿐이었다. 어둠은 공포를 먹고 자라는 생물과도 같아서 박철민 상사와 남은 4명의 대원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져만 갔다. 최하사의 탈락 신호음이 끊긴 후 복도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지만 그 침묵은 평온함이 아닌 폭발 직전의 고요함이었다. 박 상사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야간 투시경 너머의 녹색 세상을 훑었지만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낡은 콘크리트 벽과 먼지뿐이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등을 맞대고 방어 대형을 유지하라고 수신호를 보냈으나 이미 동료 한 명을 소리 소문 없이 잃은 대원들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믿어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보이지 않는 포식자 앞에 놓인 무력한 초식동물에 불과했다. 강서윤 소령은 그들의 공포를 즐기듯 천장 배관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그녀의 호흡은 여전히 차분하고 규칙적이었다. 그녀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었는데 시간은 그녀의 편이었고 공포가 그들의 이성을 갉아먹을수록 사냥은 더욱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돌멩이 하나를 반대편 복도 끝으로 힘껏 던졌고 돌멩이가 벽에 부딪히며 탁 하는 날카로운 소음을 만들어냈다. 그 소리는 고요한 건물 안에서 마치 총성처럼 크게 울려 퍼졌고 신경이 곤두선 대원들의 시선을 단숨에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었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성동격서 전술이었지만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는 그 단순함이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 저쪽이다 사격 개시 이중사가 소리치며 돌멩이가 떨어진 방향으로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대원들도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좁은 복도는 순식간에 시뮬레이션 탄이 터지는 소음과 화약 냄새로 가득 찼고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이 어둠을 어지럽게 찢어 놓았다. 하지만 그들이 쏟아부은 탄환이 박힌 곳은 아무도 없는 빈벽뿐이었으며 그들의 무차별 사격은 자신들의 위치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는 자충수였다. 강서윤은 그 혼란을 틈타 배관에서 소리 없이 뛰어내렸고 대열의 가장 뒤쪽에 있던 김중사의 뒤로 그림자처럼 착지했다. 김중사는 전방을 향해 사격하느라 자신의 등 뒤에서 일어난 미세한 공기의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강서윤은 망설임 없이 김중사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며 동시에 그의 무릎 뒤쪽을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렸다. 김중사가 억소리도 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지자 강서윤은 신속하게 그의 가슴에 단검을 꽂는 실험을 하며 센서를 작동시켰다. 삐 또다시 울려 퍼지는 사망 신호음은 총소리 사이를 뚫고 박 상사의 귓가에 저승사자의 종소리처럼 들려왔다. 강서윤은 김중사의 몸을 방패 삼아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졌고 뒤늦게 고개를 돌린 박 상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쓰러진 부하의 시체뿐이었다. 멈춰 사격 중지. 다들 정신 차려. 박철민 상사의 고함 소리에는 다급함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삑사리가 났다. 불과 5분도 채 되지 않아 2명의 베테랑 요원이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당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었다. 박 상사는 이를 악물고 남은 2명의 대원이 중사와 정하사를 자신의 곁으로 불러 모았다. 놈은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어. 흩어지면 죽는다. 무조건 뭉쳐서 인질이 있는 통제실로 이동한다. 거기는 입구가 하나뿐이니 놈도 정면 승부를 할 수밖에 없어. 그것은 박 상사가 내릴 수 있는 최후의 그리고 유일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어깨가 닿을 정도로 밀착한 채 인질 구출 목표 지점인 통제실을 향해 느리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방을 경계하며 총구를 겨누었지만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강서윤에 대한 공포 때문에 걸음걸이는 무거웠다.
강서윤은 그들의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통제실로 가는 길목에 설치된 모의 부비 트랩을 작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선 몇 가닥을 조작하여 통로에 조명탄이 터지도록 설정해 두었는데 이는 그들의 시각을 마비시키고 대형을 무너뜨리기 위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입꼬리를 올리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박 상사 일행이 통로의 중간 지점을 지나는 순간 강서윤이 설치한 조명탄이 강렬한 백색 섬광을 내뿜으며 터졌다.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 갑작스러운 빛은 시신경을 태울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고 투시경을 벗어 던졌다. 아악, 눈이 안 보여 정하사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대열에서 이탈했고 이중사 역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강서윤은 이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서 육안으로는 검은 잔상만이 보일 뿐이었다. 강서윤은 먼저 중심을 잃은 이 중사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고 숨이 턱 막힌 그가 고꾸라지자 곧바로 회전하며 정하사의 턱을 올려찼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들의 조끼에서 사망 신호음이 연달아 울려 퍼졌다. 순식간에 상황은 종료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눈을 비비며 시야를 확보하려 애쓰는 박철민 상사 한 명뿐이었다. 강서윤은 쓰러진 대원들 사이로 유유히 걸어 나와 박 상사와의 거리를 좁혔다. 그녀는 이제 숨을 필요도 기습을 할 필요도 없었다. 이것은 처형식의 마지막 단계였다. 박철민 상사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검은 형체를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총을 들어 올렸다. 이 괴물 같은 년,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에서는 찰칵하는 공이 치는 소리만 날 뿐 격발되지 않았다. 그는 당황하여 탄창을 확인하려 했지만 강서윤은 이미 그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박 상사의 총신을 잡고 가볍게 비틀어 빼앗아 버린 뒤 그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탄창 관리도 못하는 게 특수부대원이라니 실망스럽군.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사실 그녀는 아까 김중사를 제압할 때 박 상사의 예비 탄창 주머니를 몰래 털어버린 상태였다. 무기를 잃은 박철민 상사는 최후의 발악으로 대검 고무를 뽑아들고 강서윤에게 달려들었다. 죽어. 그는 자신의 체중과 근력을 실어 강서윤의 목을 향해 찌르기를 시도했다. 단순한 힘의 대결이라면 그가 유리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강서윤은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물 흐르듯 몸을 살짝 틀어 그의 공격을 흘려보냈다. 박 상사의 힘이 허공을 가르며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강서윤은 그의 팔목을 낚아채고 관절을 꺾으며 동시에 그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다. 쿵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박 상사는 바닥에 처박혔다. 박 상사는 고통을 참으며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강서윤은 이미 그의 등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척추를 누르고 팔을 꺾어 제압한 상태였다. 완벽한 제압이었다. 거구의 박 상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체구가 작은 강서윤의 기술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박 상사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소름 끼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잘 들어라, 박철민. 네가 나를 첩자라고 불렀지. 아니, 나는 첩자가 아니다. 나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러운 곳에서 네가 평생 구경도 못할 놈들을 청소하던 청소부였다. 강서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박 상사의 뇌리에 꽂혔다. 너희가 훈련장에서 땀 흘릴 때 나는 실전에서 피를 뒤집었었고 너희가 훈장을 자랑할 때 나는 동료의 시체를 묻었다. 고작 이 정도 수준으로 나를 평가하려 들다니 주제를 알아라. 그녀는 박 상사의 팔을 조금 더 비틀었고 그는 억눌린 비명을 질렀다. 이게 너와 나의 차이다.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는 방법 100가지를 알고 있지만 너는 나를 건드릴 방법 하나조차 모른다는 것. 그게 바로 실력이다. 그것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영혼을 짓밟는 선고였다. 그 순간 훈련장의 메인 조명이 켜지며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갑작스러운 밝음에 박 상사는 눈을 질끈 감았고 자신의 처참한 꼴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을 깨달았다. 통제실의 모니터를 통해 그리고 관람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수백 명의 병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침묵에 빠져 있었다. 그 누구도 강서윤의 승리를 예상하지 못했었고 더욱이 이렇게 압도적이고 잔혹한 방식으로 707 특임단의 에이스 팀이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훈련장 안에는 박상사의 거친 숨소리와 강서윤의 차가운 시선만이 존재했다. 강서윤은 천천히 박상사를 놓아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볍게 정리하고 바닥에 쓰러져 멍한 표정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박상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살기가 없었지만 그 대신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서려 있었다. 일어서라 상사, 훈련은 끝났다. 그녀는 짧게 명령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왜소해 보였지만 그 순간 훈련장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거대하게 느껴졌다. 박철민 상사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간신히 일어섰지만 그의 얼굴은 굴욕감과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15년 동안 쌓아온 자부심이 단 30분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자신이 우물한 개구리였음을, 그리고 자신이 건드려선 안 될 존재를 건드렸음을 뼈저리게 통감했다. 주변에 쓰러져 있던 팀원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고개를 숙였고 그들의 눈빛에서도 반항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두려움을 넘어 경외감으로 그들의 새로운 지휘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통제실에 있던 최대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괴물이 들어왔군. 진짜 괴물이. 그의 말 속에는 우려와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후로 707 특임단은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강서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진짜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한 피 튀기는 교훈이었다. 훈련장을 나서는 강서윤을 향해 병사들이 저절로 길을 터주었고 그 침묵의 경례는 그 어떤 환호성보다도 무겁고 진실했다. 이것은 전설의 시작이었다. 강서윤은 훈련장 밖의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피냄새와 화약 냄새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지만 그녀의 가슴속 어딘가에 있는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떨림은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자신은 여전히 살인기계이며 평범한 군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서 새로운 목적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의 눈은 멀리 보이는 부대 깃발을 향했고 그 눈빛은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났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겨우 첫 번째 장애물을 넘었을 뿐이다. 훈련이 끝난 지 수시간이 지났지만 707 특임단의 샤워실에는 여전히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고 쏟아지는 물줄기 소리만이 그 공백을 채우고 있었다. 박철민 상사는 차가운 물을 머리끝부터 맞으며 벽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그의 굵은 팔뚝에는 아직도 강서윤 소령에게 제압당했을 때 생긴 붉은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몸의 고통은 참을 수 있었지만 영혼 깊이 새겨진 패배감과 공포는 물줄기로도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그는 감은 눈 속에서 여전히 어둠 속을 유영하던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자신의 귀에 대고 속삭이던 섬뜩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떠올리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의 경고처럼 느껴져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박상사는 물을 잠그고 거칠게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는 15년 동안 전장을 누비며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자부해왔지만 오늘 겪은 일은 그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강서윤의 움직임은 특수부대 훈련 교범에 나오는 전술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오로지 살상만을 목적으로 최적화된 기계적인 동작들이었다. 그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그녀가 단순히 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엘리트 장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에는 분명히 기록되지 않은, 아니 기록될 수 없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이 분명했다. 옷을 갈아입은 박철민 상사는 부대 밖에 인적이 드문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정보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는 동기 정도훈 준이의 개인 연락처였다. 부대 내의 통신망은 감청될 위험이 있었기에 그는 구식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연결음이 길게 울리는 동안 박 상사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주변을 경계했다. 마침내 잠에 취한 듯한 정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박 상사는 다급하게 본론부터 꺼냈다. 도훈아, 나다. 지금 당장 알아봐 줘야 할 게 있어. 아주 은밀하게. 정준이는 늦은 밤 갑작스러운 전화에 짜증을 냈지만 박 상사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감지하고는 진지한 태도로 바뀌었다. 뭔데 그래? 도박 빚이라도 졌어. 박 상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낮게 속삭였다. 아니야, 사람 하나만 조회해줘. 강서윤 소령. 이번에 우리 부대 팀장으로 온 여자야. 겉으로 드러난 경력 말고 진짜 파일이 필요해. 훈련소 동기부터 시작해서 파병 기록까지 싹 다 긁어 모아줘. 정준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다. 강서윤 처음 듣는 이름인데 알았어. 30분 뒤에 다시 걸어. 하지만 대가는 비싼 거 알지. 박철민 상사는 전화를 끊고 어두운 골목길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지만 손이 떨려 라이터를 켜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담배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며 그는 오늘 낮 훈련장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복기해 보았다. 그녀가 자신을 제압할 때 사용했던 기술은 부파 공작원들이나 쓴다는 살상 무술인 격술과 매우 흡사했고 심지어 그보다 더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만약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었다면, 그리고 그녀가 대검 대신 진짜 칼을 들고 있었다면 자신은 이미 목이 그어진 채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약속한 30분이 지나고 전화벨이 울리자 박 상사는 낚아채듯 수화기를 들었. 어떻게 됐어? 뭐 좀 나왔냐? 그러나 수화기 너머의 정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들려오는 것은 거친 숨소리와 무언가에 겁을 먹은 듯한 떨림뿐이었다. 야, 박철민, 너 지금 대체 누구를 건드린 거야? 정준이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너 미쳤어. 당장 그 여자한테서 떨어져. 이건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내가 방금 조회 버튼을 누르자마자 경고창이 떴는데 보안 등급이 블랙이야. 대통령 비서실 아니면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박철민 상사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블랙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일개 육군 소령이라니까. 정준이는 다급하게 말을 잘랐다. 아니, 내가 꼼수를 써서 예전 데이터베이스 찌꺼기를 잠깐 봤어. 기록이 거의 다 말소되었는데 딱 하나 남아있는 코드가 있었어. 레드 윈터. 너도 들어본 적 있지? 5년 전에 국경 지역에서 작전 중에 전멸했다고 알려진 그 유령 부대 말이야. 박 상사의 입이 저절로 벌어졌다. 레드 윈터. 그것은 특수부대원들 사이에서 도시 괴담처럼 떠도는 이름이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가장 더러운 일을 처리하고 버려지는 그림자 부대. 그게 무슨 상관인데, 설마. 박 상사의 질문에 정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 사살을 했다. 그래, 그 강서윤이라는 여자, 그 작전의 유일한 생존자야. 당시 부대원 12명이 전멸하고 혼자 살아서 돌아왔어. 적군 1개 중대를 단신으로 뚫고 말이야. 그 여자는 군인이 아니야.
인간 병기라고. 정신 감정 기록도 엉망이야. PTSD 수면 장애 과잉 방어 기제. 야 끊어. 나 이거 조회한 거 걸리면 영창이야.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지만 박상사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박철민 상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오늘 낮에 첩자라고 부르며 조롱했던 여자가 사실은 지옥보다 더한 곳에서 동료들의 시체를 넘고 넘어 살아 돌아온 괴물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가 보여준 그 압도적인 실력과 차가운 눈빛은 훈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며 생존 본능이 뼈에 새겨진 결과였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고 등 뒤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같은 시각 지휘관실의 불은 꺼져 있었지만 강서윤 소령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면제 한 통과 낡은 인식표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녀의 손은 인식표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박철민 상사를 제압할 때 느꼈던 그 익숙한 아드레날린과 사례가 여전히 몸 안에 남아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평범한 지휘관이 되고 싶었지만 몸이 기억하는 살인 기술은 그녀를 놔주지 않았고 그녀를 바라보는 병사들의 눈빛에서 과거의 공포를 다시 읽어내고 있었다. 강서윤은 인식표를 들어 희미한 달빛에 비추어 보았고 거기에는 JHKIM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과거 레드 윈터 작전 당시 자신을 살리고 죽어간 팀장의 인식표였다. 살아남아라. 그리고 잊지 마라. 팀장의 마지막 유언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억눌렀다. 오늘 박철민 상사에게 보여준 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괴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부대원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다시 그 괴물이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은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강서윤 소령이 단상에 나타나자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 칼같이 각을 잡고 부동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그 맨 앞줄에는 박철민 상사가 서 있었는데 그의 눈빛에서는 반항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깊은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넘어선 경외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강서윤을 바라보며 속으로 맹세했다. 저 여자가 짊어지고 있는 지옥이 무엇이든 이제는 자신이 그 짐을 나누어질 준비가 되었다고. 강서윤은 박철민 상사와 눈이 마주쳤고 미세하게 변한 그의 태도를 감지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뒷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굳이 문제 삼지 않았다.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고 공포는 때로는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짧고 굵게 명령했다. 오늘부터 훈련 강도를 3배로 높인다. 나고자는 없다. 이상. 병사들의 우렁찬 복창 소리가 연병장을 뒤흔들었고 강서윤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하지만 처음으로 인간적인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운명이었다. 사령부의 상황실에서는 붉은 경고등이 요란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긴급 전송된 위성 사진에는 동해 공해상에서 국적 불명의 무장 선박이 포착되어 있었다. 정보 분석관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곧이어 707특임단 상황실로 직통 전화가 울렸다. 그것은 강서윤과 박철민 그리고 그들의 부대가 겪게 될 첫 번째 진짜 실전이자 과거의 망령이 다시 깨어나는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서윤의 책상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새벽 2시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굉음을 내며 착륙하는 수송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폭풍우와 섞여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은
로프를 타고 컨테이너 박스 위로 신속하게 강하했으며 그들의 움직임은 빗줄기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정교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러시아 마피아와 결탁한 국제 테러 조직이 생화학 무기 원료를 밀반출하려는 것을 저지하는 최우선 등급의 실전 임무였다. 박철민 상사는 헬기에서 뛰어내려 바닥에 착지하는 순간 미끄러운 빗물과 함께 엄습해오는 실전의 공포를 느꼈다. 훈련장에서 느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차가운 현실이었다. 강서윤 소령은 선두에 서서 수신호로 부대원들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야간 투시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등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그녀는 사전에 파악된 적의 예상 경로를 우회하여 컨테이너 미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고 발소리를 완전히 죽인 채 유령처럼 이동했다. 박철민 상사는 그녀의 뒤를 따르며 불과 며칠 전 자신이 그녀를 비웃고 무시했던 사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지금 그녀가 보여주는 작전 수행 능력은 교범을 넘어선 본능적인 감각에 의존하고 있었고 박 상사는 그녀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전방 50m, 12시 방향 크레인 위 저격수 식별, 3시 방향 컨테이너 사이 다수의 정매복 의심. 강서윤의 목소리가 인이어를 통해 차분하게 들려왔고 대원들은 즉시 산계하여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경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적들의 총구가 불을 뿜기 시작했고 빗발치는 총탄이 컨테이너 철판을 뚫고 튕겨나가며 불꽃놀이처럼 사방으로 튀었다. 적들은 예상보다 훨씬 중무장한 상태였고 그들의 화력은 707 특임단을 압도할 정도로 강력했다. 박철민 상사는 자신의 바로 옆에 있던 철판이 종이장처럼 찢겨 나가는 것을 보며 이것이 목숨을 건 진짜 전쟁터임을 실감했다. 박 상사의 분대는 적의 기관총 사격에 발이 묶여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고 빗줄기 사이로 날아드는 총알은 고개를 조금만 들어도 머리통을 날려버릴 기세였다. 제기랄 화력이 너무 강합니다. 우회할 경로가 없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분대원의 다급한 외침에 박 상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응 사격을 시도했지만 적의 제압 사격이 너무 거세어 조준조차 할 수 없었다. 공포가 엄습해오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순간 그는 지휘관으로서의 냉철함을 잃고 무모하게 돌파 명령을 내리려 했다. 그때 강서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무전기를 때렸다. 대기에 움직이면 다 죽는다. 강서윤은 대원들이 제압 사격에 묶여있는 틈을 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져 단독 행동을 개시했다. 그녀는 적의 시선이 박상사 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역이용하여 컨테이너 위를 가볍게 뛰어넘으며 적의 측면으로 우회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중력을 무시하는 듯했고 빗물에 젖은 컨테이너 표면에서도 미끄러짐 없이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했다. 박 상사는 야간 투시경으로 그녀의 미친 듯한 기동을 지켜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것은 훈련장에서 자신을 농락했던 그 기술이었지만 실전에서 보니 그 위력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이었다. 강서윤은 적의 기관총 사수 뒤쪽으로 소리 없이 접근하여 단검을 투척했고 정확히 목을 관통당한 사수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녀는 떨어진 기관총을 집어들고 오히려 적들을 향해 난사하며 교란 작전을 펼쳤다. 갑작스러운 후방 공격에 당황한 적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강서윤은 수류탄 핀을 뽑아 적의 밀집 지역으로 던져 넣었다. 쾅하는 폭음과 함께 붉은 화염이 빗줄기를 뚫고 치솟았고 적들의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금이다. 전원 돌격. 그녀의 외침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전장에 울려 퍼졌다. 박철민 상사는 정신을 차리고 대원들을 이끌고 앞으로 뛰쳐나갔고 혼란에 빠진 잔당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그러나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컨테이너 틈새에 숨어 있던 적의 잔당 중 한 명이 박 상사의 등 뒤를 노리고 조용히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박 상사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뒤쪽의 살기를 감지하지 못했고 방아쇠가 당겨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검은 그림자가 날아와 박 상사를 거칠게 밀쳐냈고 타탕하는 총소리와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다. 박 상사가 바닥에 구르며 고개를 들었을 때 그가 본 것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강서윤 소령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박 상사를 밀쳐내고 대신 총을 맞았는지 왼쪽 어깨에서 붉은 피가 솟구치고 있었지만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참는 기색도 없이 권총을 들어 박 상사를 노리던 적의 미간을 정확하게 뚫어버렸다. 적이 쓰러지자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박 상사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멍하니 있지 마라 상사. 아직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희생은 뜨거웠다. 박철민 상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일어섰고 그녀의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첩자라고 모욕하고 낙하산이라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옹졸함과 어리석음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상관이 아니라 부하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진짜 군인이었다. 강서윤은 자신의 상처를 대충 지혈대로 묶으며 덤덤하게 말했다. 스치기만 했다. 엄살 부릴 시간 없어. 목표물 확보하러 간다. 두 사람은 남은 대원들과 함께 선박 내부로 진입했고 격렬한 근접 전투 CQB 끝에 선박의 통제실을 장악하고 생화학 무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강서윤은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선두에 서서 작전을 지휘했고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압도된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적의 리더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는 순간 박철민 상사는 강서윤을 바라보며 비로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그녀가 가진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능력이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과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상황이 종료되고 지원 부대가 도착하자 긴장이 풀린 대원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강서윤은 의무병이 다가와 상처를 보려하자 손을 저으며 거절하고 부하들의 부상 상태를 먼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군복은 피와 빗물 그리고 기름때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박 상사의 눈에는 그 어떤 화려한 정복을 입은 장군보다 더 위엄있고 빛나 보였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규정에 따른 의무적인 경례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경의 표시였다. 소령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박 상사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언사들을 주워 담고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하지만 강서윤은 그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보여주는 따뜻한 표정이었다. 전장에서 사과는 필요 없다. 살아남은 것으로 좋게. 그녀는 박 상사의 어깨를 툭 치고는 헬기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작고 가래팠지만 박 상사에게는 이제 그 누구보다 거대하고 든든한 바위처럼 느껴졌다. 헬기에 올라타 돌아가는 길, 박철민 상사는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밤 그는 두 가지를 배웠다. 하나는 진짜 강함이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용기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강서윤의 피 묻은 어깨를 보며 다짐했다. 앞으로 그녀가 가는 길이라면 지옥 불이라도 뛰어들겠노라고. 그녀는 더 이상 낙하산이나 첩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707 특임단의 진정한 리더 알파 팀장이었다.
부대에 복귀한 후 강서윤의 부상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그녀는 입원을 거부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박철민 상사가 몰래 올려놓은 따뜻한 커피와 꼬깃꼬깃한 반성문이 놓여 있었다. 반성문을 읽어 내려가는 강서윤의 입가에 다시 한번 미소가 번졌다. 글씨하고는 덩치 감 못하는군. 그녀는 반성문을 서랍 깊숙한 곳, 전우들의 사진 옆에 소중히 보관했다. 이것은 그녀가 이 부대에서 얻은 첫 번째 전리품이자 진정한 팀을 만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였다. 부산항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수송 트럭 안은 무거운 침묵 대신 전우회라는 뜨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피로에 지친 대원들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출동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특히 강서윤 소령이 타고 있는 선두 차량을 바라보는 병사들의 시선에는 단순한 상관에 대한 복종을 넘어선 생사를 함께 넘은 전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보았다. 자신들의 지휘관이 총탄이 빗발치는 사지에서 어떻게 부하를 구했는지, 그리고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용기가 어떻게 전세를 뒤집었는지를 말이다. 그것은 100마디의 훈시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의 증명이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부대에 도착한 707 특임단은 장비를 해제하기도 전에 연병장에 집합했다. 며칠 전 강서윤 소령이 처음 부임했을 때와 똑같은 장소였지만 공기의 흐름은 정반대였다. 그때는 차가운 반감과 무시가 지배했다면 지금은 엄숙한 경의와 뜨거운 열기가 감돌고 있었다. 강서윤은 붕대를 감은 어깨를 꼿꼿이 펴고 단상 위에 섰다. 그녀의 군복은 여전히 피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병사들에게는 그 모습이 훈장보다 더 빛나는 명예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부대원들을 둘러보았고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척추를 세우고 부동자세를 취했다. 그때 대열의 맨 앞줄에 서 있던 박철민 상사가 앞으로 한 걸음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밤새 이어진 전투로 뱃쑥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했다. 그는 강서윤 소령을 향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린 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소령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연병장의 정적을 깨는 그의 목소리에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강서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라 상사. 그녀의 허락이 떨어지자 박철민 상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박철민 상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듯 입을 열었다. 저는 소령님이 처음 부임하셨을 때 소령님의 능력과 자질을 의심했습니다. 여자가, 그리고 현장 경험이 없어 보이는 장교가 707의 지휘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령님을 첩자라고 모욕하고 부대원들 앞에서 하극상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비굴함은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과오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군인의 용기였다. 주변의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박 상사의 말을 경청했고 그들 역시 박 상사와 같은 마음이었기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작전에서 소령님은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적진을 돌파하셨고 저 같은 못난 부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총탄을 맞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소령님의 등 뒤에서 진짜 군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박철민 상사의 목소리는 점점 고조되었고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제 좁은 식견과 오만함으로 상관을 모욕하고 부대의 기강을 무너뜨린 죄주거 마땅합니다. 저 박철민은 지금 이 시간부로 소령님을 제 유일한 지휘관으로 인정하며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충성. 박 상사의 고백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죄책감과 감동이 뒤섞인 묘한 침묵이었다.
강서윤 소령은 표정 변화 없이 박 상사를 응시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철민 상사.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자네의 말대로 자네가 저지른 하극상은 군법상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다. 전시의 상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아군의 등을 찌르는 것과 다름없다. 그녀의 냉정한 지적에 박 상사는 고개를 숙였고 병사들은 긴장했다. 그녀가 원칙대로 박 상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서윤의 다음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그러나 자네는 오늘 작전에서 그 누구보다 용맹하게 싸웠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생화학 무기를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고 더 많은 희생을 치렀을 것이다. 강서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붕대 감긴 어깨를 어루만졌다. 군인은 말로 하는 사과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증명을 더 신뢰한다. 자네는 오늘 행동으로 증명했다. 따라서 하극상에 대한 징계는 오늘 작전의 공로로 가름한다. 대신 자네에게는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겠다. 박철민 상사는 놀란 눈으로 강서윤을 올려다보았다. 더 무거운 형벌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서윤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앞으로 내 훈련은 지옥보다 더 힘들 것이다. 자네는 선임 부사관으로서 그 훈련의 맨 앞줄에서 낙오하는 병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라. 단 한 명이라도 낙오자가 생긴다면 그때는 자네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자네에게 내리는 벌이다. 할 수 있겠나? 그것은 벌이 아니라 박 상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박철민 상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그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알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충성. 그의 외침에 호응하듯 연병장에 있던 모든 대원들이 일제히 발을 구르며 경례를 올렸다. 충성.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새벽 하늘을 뒤흔들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강서윤이라는 새로운 리더를 중심으로 707특임단이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웅장한 교향곡과도 같았다. 강서윤은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몇 달 뒤 707특임단은 완전히 다른 부대로 변모해 있었다. 강서윤이 주도하는 훈련은 악명 높을 정도로 가혹했지만 불평하는 병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이 레드 윈터의 유일한 생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가 겪어온 지옥을 짐작하며 그녀의 훈련을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박철민 상사는 강서윤의 그림자가 되어 가장 모친 일을 도맡아 했고 신입 대원들에게 강서윤의 무용담을 들려주며 그녀를 살아있는 전설로 추앙했다. 이제 강서윤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부대 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느 맑은 오후 강서윤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연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연병장에서는 박철민 상사가 병사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구보를 하고 있었고 그들의 활기찬 구호 소리가 창문을 넘어 들어왔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옛 동료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는 아픈 과거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찾았고 지켜야 할 새로운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진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보고 있나?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박철민 상사가 들어왔다. 팀장님, 다음 작전 브리핑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깍듯한 예의를 갖추면서도 한편으로는 믿음직한 동료로서의 친근함을 드러냈다. 강서윤은 시구으며 전술조끼를 집어들었다. 가자. 놈들이 기다리다 지치겠어. 그녀가 앞장서서 걸어가자 박 상사는 든든한 보디가드처럼 그녀의 뒤를 따랐다. 복도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는 경쾌했고 그 리듬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707 특수 임무단의 신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강서윤, 소령과 박철민 상사,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최정예 대원들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 어떤 적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여제와 자신의 오만함을 깨고 다시 태어난 맹수가 이끄는 이 부대는 앞으로도 수많은 전장에서 불패의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 강서윤은 헬기에 오르며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준비됐나? 그녀의 물음에 대원들은 우렁찬 함성으로 대답했다. 준비되었습니다. 헬기가 힘차게 날아올랐고 강서윤은 아래로 멀어지는 기지를 바라보며 비로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옆에는 생사를 함께할 전우들이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지켜야 할 조국이 있었다. 한때 첩자라고 불렸던 그녀는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진정한 지휘관이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고 그 빛은 다가올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대와 같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전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